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입니다. 이번 시험은 24회입니다. 이게 지난 시험 23회고요. 24회차 이제 대비를 하는데 총 12회로 되어 있는 강의인데 한 번은 추가적으로 이제 보강을 해서 한 13회 정도로 우리가 한국사 전 과정을 다룰 겁니다. 우리 교재의 앞부분을 보시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안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정은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 그런데 한 7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 한번 이렇게 보시고 7페이지에 보면은 고급에서 1, 2급이 있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점수는 8쪽에 나와 있는데 70점 이상은 이제 1급이고 60점 이상은 2급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이제 고급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는 15쪽에 보세요. 차례. 이제 우리가 총 13회 과정으로 될 것 같은데 전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는 분류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분류사. 그래서 맨 앞에 서장 인문이 있고 파트 1에는 시대별 정치사에 있는 정치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치사로 쭉 되어 있고, 또 17페이지로 하면 파트 2는 경제구조와 경제생활은 경제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은 사회구조와 생활사, 그 다음에 파트 4는 민족문화의 발달 문화사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책은 2권처럼 뒤에 붙어 있는 게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5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 교재의 구성은 분류사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건 주로 테마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마지막에 근현대사, 이렇게 총 5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정치사 분야가 가장 전체 문항수로는 가장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겠어요. 출제 비중은. 그 다음에가 이제 근현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파트에서 점수를 확보하면 합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이제 가장 문항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문화사 파트가 한 3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경제와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점수의 고득점으로 올라가는데 장애가 이제 난이도 문제죠. 그러니까 다 쉬우면 다 90점 이상 맞는데, 난이도는 조금씩 다 깔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매번 어렵게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이도의 체감도가 요 근현대사를 좀 어렵다고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문화사가 어렵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소한 새로운 분야에서 출제가 되면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집중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전체 50문항인데 문항수는 물론
하나의 문제는 뭐 3점짜리가 있고 또 2점짜리고 3점짜리가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그 한국사 능력시험의 문제가 그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평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총 50문항에서 한 3문제 정도는 신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그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그 주제들에서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해서 순서는 정치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제와 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 나머지가 일단 교재의 구성 때문에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책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사 입문 부분은 일단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부분은 28, 29 이쪽인데 이 부분은 역사 편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고려시대 문화사 할 때 제가 다시 앞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기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페이지를 어디부터 보시냐면 3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9쪽에 저희들 한민족의 기원과 특징이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사의 출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일단 중간에 그 지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인 그러죠. 그래서 보면 이 동방문화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시아이기 때문에 북방문화권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중문화권이나 화남문화권은 관련이 없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 섬나라 일본은 이름도 표시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일본은 남방 해양성 문화권이라고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함정은 이거죠. 우리 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럴 때 주로 북방문화권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이 북방문화권은 바이칼 호수가 있는 이 몽골 지역의 문화를 북방문화권으로 보고요. 우리는 동방의 등불. 그러죠? 동방문화권. 만주 한반도 일대를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몽골리안이라고 하죠. 우리 엉덩이에 몽고반점 있잖아요. 몽고반점. 그죠? 그래서 몽골리안들이다 할 때 이걸 이제 분류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이 다음 페이지 40쪽을 보세요. 40쪽에 쭉 내려오다 보면 위에서 가나다나 마바사인데 아의 맨 끝 아번에 우리 민족은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그렇게 돼 있고 형질 인류학상으로 북몽골인종에 속한다. 그러면서 그 아래 기역에 북몽골인, 니은 중앙몽골인, 디귿 남몽골인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혼선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몽골 리안에 속한다. 그죠? 북몽골 인종, 북몽골 리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동방문화권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인종, 동아시아 인종으로 분류할 때는 이게 북방문화권이 아니니까 북몽골리아는 아닐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고요. 중앙몽골인종은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차이나, 그죠? 중앙몽골인은 남몽골인은 중국 남부나 베트남, 동남아시아 쪽으로 봅니다. 그죠? 참고하면 일본은 북몽골인도 아니고 중앙몽골인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혼합
인종으로 봐요. 분류 방식이 다르죠. 일단 이런 분류는 뭘 말하냐면 결국 우리 한민족은 중국이라든지 그죠? 일본과 어떻다, 아주 유사하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한중일 삼국이,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인종적으로 분류해보고 문화권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한, 다시 이제 우리가 신석의 청동기에 가면 또 그 얘기 나올 건데요. 한국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차이점. 그러니까 너무 문화가 닮아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원래 닮은 게 원래 많아요. 실제로 많은데 시험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중국 모델을 많이 받아들여서 중국과 같은 것이 너무 많아. 이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실제 그런 것이 있더라도 시험에 안 나온다. 자,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부분 여러분들 뭐냐면요. 자, 한민족의 기원이라고도 하고요. 한민족의 형성. 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이제 직접적인 주장. 고급 시험에서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건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의 설명을 읽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책을 처음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필수 체크라고 이렇게 책에 보면 그죠? 이렇게 필수 체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교재 맨 아래에는 그 나의 메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책의 본문을 읽는다는 게 너무 방대하죠. 그죠? 시간이 지금 우리가 그냥 한 달 과정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죠? 고급시험 합격을 위한 한 달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공부의 속도를 위해서는 일단은 이 필수 체크가 일단 이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노트 필기 할 필요가 없이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반복.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부분에 이제 체크를 꼭 해 두시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검정색 펜으로 거기다가 줄을 친다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가? 그래서 체크는 칼라로 이렇게 검정색이 아닌 색깔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5가지의 펜이 있다. 땡땡 펜 있잖아요. 5가지 땡땡 펜. 그 한 세트 사면 5개나 4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번 시간에는 노란색으로, 다음 시간에는 청색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면은 다 책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책 자체가 5도 인쇄의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백의 컬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책은 인터넷 책은 아닙니다. 종이책이잖아요. 친절하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책에다가 일단 체크를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그렇지 않고 그냥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이걸 혼자 하나하나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부분에다 이렇게 줄을 쳐놓으면 이걸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용어와 개념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5부분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만 딱딱딱 이렇게 시야로 보면 몇 초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의 부피보다는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일단 천천히 당황하지 않고 읽는 공부보다 넘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넘겨. 그래서 하루 저녁에도 책 한 권을 10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넘기는데 책 한 권 넘기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론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공부는. 중요한 개념과 용어를 빨리 숙지해가지고 처음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날 배운 것을 어떻게 천천히 넘기면서 끝까지 간다, 그죠? 중요한 것은 왜 이걸 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갔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1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끝까지 가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151에서부터 뭐 300페이지까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면은 책 한 권을 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습관이 이제 다른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지 않고 한 50페이지까지 보고 일어나. 커피도 한잔 하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러고 이제 다음날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중간에 책은 깨끗한 새 책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항시 이건 자신과의 약속이죠.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그럼 딱 꼽아놔요. 책갈피에다 이렇게. 150 딱 꼽아놔요.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요. 전화도 끊었고 거기까지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분량은 그렇게 고민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방법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좀 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좀 돌아왔는데, 하여튼 이건 공부에 대한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꼭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당부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이라고 이렇게 해요. 신청. 최초의 조상. 처음 신청한다는 말도 있죠. 처음 신청. 그러니까 신석기인들을 우리 민족의 근간. 이 근은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기원, 뭐 조상, 뿌리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청동기로 오면서 청동기인들과 만나가지고 오늘날 한국인의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구석기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철기도 철기문화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석기와 청동기 이 두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동아시아에서 우리 한민족은 이 몽골 인종으로 분류할 때 어느 쪽에 속하냐. 그래서 북몽골 인종에 속한다. 그랬고요. 문화권으로 보면은 동방문화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일단 해놓고, 자, 책을, 자, 이제 41쪽에 보세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선사시대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지금 우리 교재 필수체크의 41쪽에 선사시대 유적과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가 보이죠. 자, 우리는
빠른 시간에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죠? 빠른 시간에 오래 기억되는 방법. 자, 대부분의 책들은 이런 도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자, 구석기는 약 70만 년, 신석기는 8,000년 기원전, 청동기는 기원전 2,000년, 철기는 기원전 5세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다 외우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우지 마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이 촛불 있죠, 촛불. 깜깜한 방에서 전기 안 들어. 촛불을 켤 때 어때요? 촛불을 켜놓으면 사실은 처음에는 어둡죠. 그죠? 이렇게. 초 있는 데는 환한데 주변은 어두워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초를 여러 개 켜놓으면은 눈부셔요. 그죠? 너무 밝으니까. 그래서 결국 초 하나를 켜놓으면 그 주변이 점점 보이는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만 한눈만 때린다는 얘기 있죠? 그 영화 주의 수습계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제일 맞는 거, 쉬운 거, 편한 것을 해요. 그래서 이 숫자에서 제일 나한테 편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 78,000, 2,005 이렇게 될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연대잖아요. 연대, 그죠? 몇 년도, 몇 년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몇 세기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사실은 BC 2000이라는 거 있죠. 기원전 2000. 일단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AD 2014에 살고 있잖아요. 2000년대 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기원전 2000년대, 우리는 기원후 2000년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죠? 이 숫자 중에서 왜 마음에 들었어? 지금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같은 거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청동기 시대는 숫자만 마음에 드는, 숫자만 우리가 같은 게 아니라 나머지도 같아요. 뭐냐면, 청동기 시대는 우리가 주식으로 보는 게 뭐죠? 주식. 쌀이죠, 쌀. 그죠? 밥을 먹잖아, 밥. 그죠? 쌀밥. 그죠? 그러니까 쌀, 벼농사는 어느 시대에? 쌀은 벼는 쌀이다. 그죠? 지금 우리와 같은 것이니까,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계사회냐, 모계사회냐. 우리 이름의 성씨 앞에, 이름 앞에 성씨는 누구 거예요? 엄마 거예요? 아빠 거예요? 대부분 아버지 거죠? 그죠? 아버지의 권위는 약해졌지만, 아직도 사회는 부계 중심의 사회죠. 일부 일처, 일부 다처야? 일부 일처죠. 어디에 살아? 주택에 살아? 아파트에 살아? 그런 집의 모양이 아니라 사는 곳이 주로 구릉이나 산간이다. 보면 여러분들 다 그래요. 우리가 학교의 교과를 보면, 교과 있죠? 교과에는 꼭 뭐가 나와요? 산이 나와요, 산이. 그죠? 무슨 산 전기 높아. 이렇게 교과가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집 뒤에, 그죠? 이 서울시에는 뭐가 있어요? 북한산 있잖아. 북한산. 한강이 흐르고, 그죠? 그러니까 산 아래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이 거의 어때요? 지금과 같죠.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네 시기 중에서 현재 우리가 같다라는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처음에는 70이 맞아, 50이 맞아, 8,000이 맞아, 6,000이 맞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안 나와요. 이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이 숫자의 함정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원전 3000년경의 사실은 어느 시대일까요? 이런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00년, 그 다음에 2000년, 그 다음에 뭐 5세기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400년, 뭐 이렇게. 그러면 이 기원전 2000년에서부터 이 나머지가 있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동기의 스타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와 같은 숫자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요 가운데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만약에 기원전 5000년, 3000년, 3500년경의 사실을 고르세요라고 문제를 냈으면 2000이 넘어간 숫자니까 뭐야? 그 이전이니까 신석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2000이라는 거죠. 2000.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써먹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딱 다음 청동기의 시작은 3000이 맞아, 2000이 맞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아시겠죠? 하나 해결됐죠? 이 숫자는 다 외우지 말고 2000년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00년도와 같은 숫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유적은 자, 이 생활유적은 지난 19회 시험에서도 출제를 했었는데요. 구석기는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동막 하면 뭐가 하나 추가되면 좋을까요? 동막. 여기다 뭐 웰컴 투 뭐야? 동막골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웰컴 투 동막골.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유용해요. 이것도 최근에 2번이나 나왔어요. 시험에. 구석기 설명으로 맞는 걸 고르시오. 동굴, 막집, 골각기. 골각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골각기. 그러니까 이미 아는 용어를 재활용하는 것. 이것이 제일 한국사 공부를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입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재활용하는 것이 한국사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적을 찾을 때, 그죠? 이게 구석기 유적일까 신석기 유적일까 찾을 때 지명에 동굴이 붙어 있으면 동굴이나 굴이 붙어 있으니까 100% 구석기 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붙어 나와요. 어차피 처음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들은 골각기 같은 걸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동막골.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 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는 강이나 해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에 보면은. 그죠? 물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죠? 강이든, 해안이든, 물가에서 생활하였다. 이렇게.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빙하기라고 말합니다. 빙하기. 그렇죠? 그래서 얼음이 얼었다 또 풀렸다가 다시 얼고 뭐 이런 간빙기도 있다고 하는데 빙하의 시대, 그죠? 그래서 이 둘리가 바로 빙하 타고 온 소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둘리. 그래서 한반도에는 빙하가 있었고 빙하가 얼음이 녹아서 뭐가 됐어요? 얼음이 녹아서 그다음에 물이 됐죠. 그죠? 물.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겠죠? 청동기는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다. 우리가 물가에서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뭐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 내륙에 살고 있잖아요. 내륙. 그죠? 육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구릉이나 산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적 찾기는 세 가지입니다. 동막골이냐, 물가냐, 내륙이냐.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돼. 아시겠죠? 그래서 쉬운 부분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이 도표는 그 정도에서만 활용하시는데 전부 다 도구, 사위 이렇게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거니까 일단 이 도표에서는 무엇을 기억하시라? 청동기는 BC 2000년이다. 지금 2014년이야 를 기억하면서 그죠?
청동기를 바라보는 시선만 생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적 중에서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들 동막골 정도, 동막골 이렇게 한번 기억해주면, 그죠? 이게 뭔가 여러분들 우리 역사가 이 동막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동막골. 동굴에서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이게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뭐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동막골이라고 하는 구석기인들의 유적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구석기 문제는 유적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그 나번에 보시면 중요 유적과 특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 세 시기를 유적을 정리해놨죠. 이 유적은 꼭 아셔야 됩니다. 지난 시험에서도 유적이 출제가 됐어요. 지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꼭 아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구석기부터 봅니다. 기억 최초 발굴이라고 되어 있죠. 함경도 종성 동관진 가령 일본인들이 발견했다. 함경도 웅기굴포리 63년 북한, 충남 공주석장리 64년 남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이건 지명입니다. 한반도의 지명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명. 자, 일단 우리가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죠? 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북한의 함경도 그 종성 동관진이라는 곳이 있죠. 종성 동관진 유적은 1933년에 일본인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년대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고고학의 어떤 아픈 역사죠, 사실은. 그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니까 이 고고학은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여기저기 파헤쳐가지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왕릉도 파헤쳐가지고 유물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를 왜곡했던 일본인들, 식민상황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 고고학에서도 이제 한반도 여기저기 유적을 파헤쳤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한반도에서 최초로 이 구석기 유적을 찾아낸 것이 이제 일본인들이 종성 동관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빼고 우리 손으로 직접 찾은 구석기 유적은 뭐다? 북한의 북한학자들이 함경도 웅기 굴풀이라는 곳을 63년도에 북한학자들이 처음 찾았어요. 북한 고고학자들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찾은 구석기 유적은 뭐냐? 그것은 충청도, 충남, 공주, 석장리라는 곳이죠. 좀 묘하게도 1년 차이를 두고 남북이 구석기 유적을 찾아낸 거죠. 일단 이런 것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고학의 역사는, 구석기의 역사는 몇 년대부터?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60년대. 일단 이건 기준이 드는 거죠. 그죠? 우리 구석기 연구의 스타트는 60년대. 그럼 보세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죠? 48년에 정부 수립되고 1950년대는 뭐예요? 6.25 전쟁 치렀죠. 그죠? 그죠? 폐허가 됐죠. 그러고 보면 이걸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이런 때는. 그죠? 그러니까 60년대에 어떤 구석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게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전쟁 치르고. 그죠? 60년대부터 구석기. 실질적으로 북한에 처음 찾은 구석기 유적 웅기 63, 남한 공주 석장리 64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의 최초 발굴이라는 말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유적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인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파면은 거의 99%가요. 거의 대부분의 유적은 동물들의 유적이 나옵니다. 동물의 뼈나 이런 것이 나오고, 그 유적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살았던 유적인데, 주로 동물 화석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핵심은 사람의 뼈, 그죠? 인골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건데, 그래서 니은번에 보면은 인골 화석이라 돼 사람의 뼈가 나왔다. 평양 역포 대연동, 평양 만달리 좀 복잡하죠. 넘어가요.
평안도, 덕천, 승리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북한은 빨간색 좋아하니까요. 빨간색 해주겠어요? 이쪽에 평안도죠. 평안도의 중심은 평안도의 중심 도시는 어딜까요? 평안도의 중심 도시는, 평안도라는 말은 평양과 안주의 두 도시를 합한 말이에요. 평양, 그죠? 평양도 지난 23회 시험에 나왔었어요. 평양성 관련. 평양이 있죠. 북한의 수도죠. 무슨 강이 있어요? 대동강이 있죠. 그죠? 그래서 평양에 대한 얘기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구석기 유적은, 북한은 평양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하여튼 평안도 어쩌고 그러면 북한의 구석기 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남한 구석기 유적은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구석기 70%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힌트, 바다가 없어요. 이 돈은 바다가 없어. 이 돈은 바다가 없어. 유일하게 이게 바로 충북입니다. 충북. 이 충청북도에 거의 구석기의 4분의 3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청북도, 뭐 단양, 청원, 뭐 제천 이런 충북 지명이 들어있으면 대개 구석기 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북한 유적은 대부분 평안도에 집중되어 있고, 남한 구석기 유적은 대부분 충청북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골이 나온 유적으로도 뭐가 있어요? 덕천, 승리산 동굴이라고 되어 있죠. 평안도, 덕천, 승리산 동굴. 이거 꼭 알아주세요. 이건 한반도 최초입니다. 한반도 최초로 구석기 인골이 발견된, 구석기인의 인류의 인골이 발견된 유적.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가로 열고 어금니와 어깨뼈라고 되어 있죠. 어금니와 어깨뼈는 사람의 이 치아, 어금니 2개하고 어깨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북 청원 두루봉 흥수굴도 아주 여러 번 나왔었는데, 4만 전에 살았던, 4만 년 전에 사람의 뼈가 발견, 흥수아이라고 나와 있죠. 자, 북한 최초의 인골, 한반도 최초의 인골은 북한의 덕천 승리산. 그죠? 남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최초로 인골이 발견된 유적이 어디냐면요. 그건 충북 청원. 고속도로 쪽 타고 가다 보면 청원 톨게이트 나오죠. 대전 가기 전에. 그래서 청원 두루봉, 흥수굴. 여우굴이 아니고 흥수굴. 이런, 하여튼, 두루봉 뭐 동굴이라고도 하고, 흥수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5세 정도의 아기의 뼈가 나왔습니다. 5살짜리 아기 뼈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인골이 발견된 유적이 청원 두루봉 흥수굴이다. 이렇게 보고, 하나 더 하면 충북에 이제 단양, 상시리 그랬죠? 단양 상시동굴 그랬습니다. 상실이라고도 하고 상시동굴이라고도 해요. 이 단양 상시, 충북 단양 상실에서도 사람의 머리뼈가 나왔어요. 머리뼈가 나와가지고 인골이 발견되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요 3개는 기억하시라는 거죠. 충청북도의 청원, 단양, 북한 지역의 덕천, 승리산. 공통점은 다 인골, 구석기에 사람의 뼈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디귿번에 주먹도끼가 있죠. 자, 지금 구석기 유적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 시험에서 가장 최다 출제된 유적입니다. 구석기 분야에서. 그건 어디냐면 우리나라 동부전선, 서부전선 그러죠. 동부전선, 서부전선 어느 쪽일까요? 자, 이 최전방인데 경기도
경기도 연천. 거기 보면 지금 디귿번에 나와 있죠. 책에 우리 연천 전곡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곡리. 그래서 뭐가 나왔죠? 주먹도끼. 78년도 유럽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나왔다. 자, 이 구석기들의 맥가이버 칼이라고도 부르는 주먹도끼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최초라고 써주세요. 동아시아 최초.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동아시아에서는 맨 처음으로 이 주먹도끼가 발견된 유적이다 이거죠. 근데 이 주먹도끼는 뭐냐면 일단 이런 겁니다. 유럽의 구석기를 파면은 나와. 아프리카의 유적을 파도 나와. 근데 동아시아는 구석기 유적을 아무리 파도 주먹도끼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세운 거죠. 최초라고. 자, 이것은 미군 병사의 제보라는 재밌는 사연도 있습니다. 주말에 미군 병사가 이 연인과 데이트를 하러 이쪽을 거닐다가 이걸 보고 이제 제보해서 찾게 됐다고 그래요. 주한 미군 병사의 제보로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주먹도끼는 그래서 세계,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구석기의 공통적인 유물, 공통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봅니다. 주먹도끼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유적을 우리가 중요한 유적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신석기를 보면은, 자, 기역의 함경도 웅기서포항, 강원도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사암동, 경남 김해 수가리, 서울시 암사동, 그리고 니은의 황해도 봉산 치탐리 평양 남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가지수를 세지 말고요. 이걸 언제다 기억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구석기는 어느 유적이 있으면 유적의 특징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신석기 유적, 그것으로 끝나요. 이게 뭐냐면, 신석기 유적은 주로 강이나 해안가에서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국토의 3면이 바다잖아요. 그죠? 동해, 남해, 황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북쪽은 신석기에 나올 수가 없겠죠. 이쪽은. 그죠? 이 북쪽은. 이게 동해, 남해, 황해란 말이죠. 그래서 동해안에서 가장 북쪽이 웅기고요. 그러면 뭐야? 이 구석기와 신석기는 같은 웅기 유적이 나오는 거죠. 남쪽의 끝은 부산입니다. 그렇죠? 자, 동해안의 양 끝, 이렇게. 맨 끝이죠, 끝. 그리고 중간에 강원도의 양양, 오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경남 김해, 수가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황해도에 보면요, 황해도, 봉산, 지탐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서울 시내에 뭐가 있어요? 서울 시내에 한강이 있죠. 그죠? 한강, 강남, 강부, 그렇잖아요. 강동, 강서. 그래서 서울시 강동구에 한강변에 그죠? 강동구에 암사동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강, 남한강 쭉 따라 올라가면 뭐 미사리 있죠, 미사리. 하남시 미사리 같은 것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해안가, 동해와 남해와 황해 이렇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다. 근데 이겁니다. 이렇게 일단. 그래서 신석기 유적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청동기 시대 유적을 보면은 경기도 여주 흔남리나 충남부여 송곡리, 그 다음에 니은의 평안도 의주 미숙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만 체크를 하고 자 이번 시간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역에 경기도 여주 흔남리나 부여 송곡리는 구석기도 아니고 신석기도 아니고 뭐 청동기 유적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타나미가 발견되었다 그랬죠. 가로 열고
벼농사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청동기 들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경기도, 여주,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는 괜찮은 거 같죠? 경기미, 이렇게 우리가 쌀 중에 제일 비싼 쌀이 뭐예요? 경기미 알아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주 쌀.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여주에서 최초의 청동기 쌀이 발견되었다. 이걸 우리가 이 청동기 시대에 타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남 부여 송곡리가 있는데, 부여 송곡리는 우리나라 이 중부지방에서는 최대 규모 가장 큰 그 청동기 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곡리 유적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토기를 설명할 때 여기다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 흔암리 토기, 송곡리 토기, 이렇게 보면 이들은 다 토기가 있어요. 지금 그 니은에 평안도 의주 미송리도 있죠. 이것도 되게 토기에서도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송리식 토기, 얘는 송곡리식 토기 이렇게 붙이고요. 또 경기도에 있는 여주도 마찬가지고, 흔암리 토기. 이렇게 토기 공부할 때 보면은 요 지명과 토기를 붙여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청동기실 토기 특징이다라고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 아래에다가 하나만 더 여러분들 추가하면 그 울산 광역시 있죠. 울산의 울주 이 검단리 유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다뤘던 유적인데, 울산광역시 울주 검단리 유적, 검단리. 이것은 이 최대의 어떤 취락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취락지에 발견되었다. 이게 집자리 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살았던 그런 유적이 검단리 유적이다. 사진상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유적만 모아서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요 이제 내용은 뒤에 이제 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